오늘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한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한근 선생님께서는 문학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영상시대에 있어서 문학의 위치와 그 중요성, 역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신 원소스 멀티유즈 문학 이야기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네, 일단 영화 장자크하노 감독의 영화 장미의 이름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부터 할게요. 장자크하노 감독의 영화 장미의 이름은 1986년에 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89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죠. 송 커널리 그리고 미남 배우 크리스찬 슬레이터 등이 출연했던 영화이고 불행하게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그리고 줄거리는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근 선생님께서 그 umberto eco의 장미의 이름과 장자크하노 감독의 영화 장미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원래 지금 얘기 주제는 뭐냐면은 소설, 문학을 원작으로 한 것을 영화화한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문학과 영화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umberto eco의 소설 장미 이름을 영화로 한 것,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수업 때 들은 기억이 나지만.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영화 장면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소설과 영화가 같이 연동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밴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유튜브인가? 네. 유튜브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요 영화의 스토리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제 umberto eco의 이 소설은 장미 이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데뷔작입니다. 그리고 그 데뷔작이 곧 대표작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초창기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8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까지 팔린 걸 보면은 한 3천만 부가 팔렸답니다.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팔린 소설이기 때문에, 영화도 물론이지만은 소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평론가들이나 문학사가들은 이 소설의 성격을 메타픽션이라고 합니다. 이 메타픽션이란 말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은 작가 윌리엄 게스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메타피스는. 근데 이 메타피스의 경우는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의 경우가 메타픽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중에 그 이유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패러디를 하는 소설, 그 다음에 패스티시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디는 여러분 잘 알죠? 코믹하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방해서 보여주는 경우고, 패스티시라고 하는 건 혼성 모방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소설. 그래서 패스티시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인화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있죠.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도 여러분 알 겁니다.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이 바로 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에코의 소설을 패스티시한 그런 소설로 소개됐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영원한 제국조차도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에코의 장미의 이름, 원래 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처음 제목은 수도원의 범죄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죠. 후에 가서 바뀌었는데 수도원의 범죄 사건이라고는 최초의 이름처럼 이 소설의 경우는 그 수도원에 예를 들면 1327년 그러니까 14세기지 14세기 중세 수도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해서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건 정조시대의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의 이름은 14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제국은 1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은 전자의 경우는 장미의 이름은 수도원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제국은 그 대궐이죠. 궁궐이죠. 네. 궁궐 이렇게 다른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제국의 경우는 하루에 벌어진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미의 이름의 경우는 수도원에서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부터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소설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설이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의 교황과 황제 사이의 세속권에 대한 다툼을 그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중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그 교황과 그 다음에 나라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황제 사이에 그 권력 다툼이 많이 벌어지죠. 그걸 다룬 점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수도원 교황과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되게 여러분 알듯이 수도원의 경우는 청빈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청빈한 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소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영화 소설과 소설의 경우와 영화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수도사와 송 코네리가 나왔죠. 네. 그 윌리엄 수도사와 그 다음에 그 젊은 수련사 아드소라고 하는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에 도착해서 살인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것부터 영화는 시작돼요. 근데 원래 그 소설의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점이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자 소설처럼 앞부분의 경우에는 서문부터 그렇죠. 서문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 서문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노트가 있고 그다음에 프롤로그가 있고 그다음에 그 7일 동안에 7일 동안의 이야기가 딱 나오죠. 이렇게 달라지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건만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근데 소설의 경우는 앞뒤에 이런 것 앞뒤 액자 소설적인 측면 구성 요소를 구성의 특성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여러 소설에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음직한 것 중에 하나가 메디슨 카운트 다리도 그래요. 네. 영화의 경우에는 그 3박 4일 동안에 벌어진 본 이야기만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근데 소설에서는 앞과 뒤에 앞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나와서 자식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주인공인 메릴 스트립. 주인공 남녀, 그러니까 주인공 여자의 자식이 어머니의 불륜을 인정하는 그런 기사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후일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액자처럼 만들어 놓고 가운데 본 얘기가 들어간 거죠. 본 스토리가 들어간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소설과 영화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화를 보면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설 쪽의 경우에는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많은 사유가 곁들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죠. 이런 점이 이 소설에서는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에코가 음. 기호학자로도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 기호학자로서 그 장미 이름을 집필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는 그 기호학자로서 영향을 미친 것보다는 네. 기호학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적인 방법론, 연구 방법론이 이 소설에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다른 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왜 이 소설을 에코가 썼을까 네. 하는 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50대에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네. 이게 53세인가? 네, 네. 왜 그럴 이렇게 거예요. 뒤늦게 소설을 우리하고 외국의 경우는 많이 달라요. 요즘엔 그런 경우도 있죠. 늦게라도 그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전에도 철학하던 사람이 자기의 철학을 소설로서 구현시켜내는 샤르트르 같은 사람도 있죠. 네. 하는 것처럼 그들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뭐 소설 처음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소설을 쓴다든지 뭐 시를 쓴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인류학자나 아니면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그리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소설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호학을 좀 더 알기 쉽게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역할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살인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에코가 가지고 있는 기호학적인 견해들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금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잖아요. 예. 그게 왜 그렇게 그 금서로 지정이 되었을까요? 그 소설에서. 네. 이거는 일종의 픽션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소설의 경우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소설을 장미의 이름을 역사 소설이라 보고 있어요. 근데 역사 소설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사건,
있었던 사건의 작가의 그 작가적 창작적 그 상상력이 들어가서 약간 픽션이 가미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팩토와 픽션, 그러니까 팩션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 역사 소설이죠. 근데 그 역사 소설의 경우에는 주로 스토리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호학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이인화의 그 영원한 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이인화의 그 영원한 제국에서도 그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단순한 궁궐에서의 어떤 살인 사건을 얘기하기보다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그 당대의 이기이원론과 이기이론론에 대한 갈등, 네.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당파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 당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퇴계와 그 이율곡의 그 이기이원론과 이기이론론을 끌어온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 이인화의 그 영원한 제국에서는 그런 이기이원론이나 이론론에 대한 그 역사적 그 이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역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살인 사건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속에는 그 유학의 이념과 그 다음에 그 주역의 문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는 당대 그 에코가 전공하고 있는 그런 철학적 배경을 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호학과 함께 그 중세의 어떤 신학과, 중세의 어떤 신학에 대한 에코의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에코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기호학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것을 이 소설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소설이 아닌 그 일종의 이제 팩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팩트와 픽션이 가미된 그런 그 팩션이라고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거를 이제 윌리엄 게스라고 하는 사람은 메타픽션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네. 더 질문할 게 없고 그럼 다음에도 문학이 원작이 된 영화를 진행할 때 선생님 모셔도 돼요? 괜찮죠. 근데 네. 원래는 네. 출연료를 줘야 되잖아. 출연료 없더라고요, 여기는.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그래요. 네. 또 선생님, 다음 네.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